설정 의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왜 국회의원 배지 안 달고 다니세요? 거부감을 드릴 것 같아서. 거부감. 예. 많이 느끼죠. 예. 솔직히. 또 뭐 배지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아, 그럼요. 그래서 예. 원래 저도 초선 때는 몇 번 달았었는데 그 네. 이후에는 안 다는 것도 하나 방법일 것 같고 또 다셔도 괜찮고요. 예. 예. 우리 저 서영청 의원이 지금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계신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국방위원장은 뭐 아무리 저 좌파들이 그 폐악질을 해도 여당으로서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상임이라서 네, 그만큼 중요한 거죠.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위원회니까. 근데 국방위원장을 막 이 상황에서 맡는 바람에 계속해서 저 장군들, 장성들 그 국회에 출석하는 거를 다 회의도 진행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 좀 마음이 편치 않으실 것 같으네요. 공정하게 회의를 진행하려고 노력을 하지요. 네. 또 모든 분들한테 기회를 공정하게 주고 또 그로부터 진실이 이게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아마 이렇게 잘 투영이 됐던 것 같아요. 예. 예를 든다고 한다면은 이제 국방위에서 여러 가지고 현안을 다 했는데 네. 이제 야당이 정치 공세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국조특위를 만들었다고요. 국조특위로 넘어가니까 그건 또 이제 국회가 협의한 거니까 새로운 특위가 구성이 돼서 네. 이 계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 문제가 거기서 논의되는데 제가 국방위원장을 하면서 사회를 하거나 모든 분들한테 공평하게 하는 것을 보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김원태 단장 같은 경우가 연락이 와서 이제 먼저 이러한 탄핵 공작이 있었던 부분들이 드러나게 된 것이고 또 국방위 위원들이 김원태 단장한테 여러 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좀 와서 보고를 해달라. 근데 물론 저도 한 명이었죠. 근데 그래도 위원장한테 가서 하는 게 제일 공정하고 네. 이게 좋겠다라고는 판단을 해서 왔었을 때 국민들께서 야당의 이런 회유 공작이 있었던 것들이 밝혀지고 네. 한 부분이 있죠. 김현태 단장이 이 계엄 직후에 그 국방부 청사 앞에 그 대령 정복을 입고 그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때 좀 울먹울먹하면서 또 부하들한테 책임이 없다,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다 이런 식으로 기자회견한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에 결국 우리 성일정 의원이 지금 말씀하신 그 상황 속에서 아주 결정적인 증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증언 내용을 좀 전해주시죠. 우선 김원태 대령은 굉장히 훌륭한 군인이더라고요. 저도 잘 모르잖아요. 네. 뭐 만나본 적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용산에 가서 기자회견 했던 것은 정말 부하들을 살려야 되겠다. 다 나한테 책임을 밀어다오. 뭐 네. 이런 거였어요. 국회에 투입됐던 그 특임단이 전부 김현태 단장의 부하들이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랑하는 부하에 대한 마음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해서 용산에 가서 했고 그 이후에 상황이 진행되는 거를 보니까 이게 공정하지 않다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와가지고 지금 두 번의 회유 공작이 있었잖아요. 표면적으로. 네. 우선은 12월 6일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병주 의원하고 네. 박선원 의원이 박선원이 둘이가 특전사령부 가서 특전사령부로 가가지고 유튜브로 출연을 했지요. 네. 근데 김현태 대령이 아침 8시에 이렇게 그 회의 소집을 했던가 봐요. 사령관이. 곽종건 예. 사령관이.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제 7시 한 50분쯤 갔다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방첩대장도 와 있었고 또 법무관도 와 있었고 본인도 있었고 여러 명이 있었던 모양인데 거기 이제 경론이 붙었던 것 같아요. 네. 나가면 안 된다. 어떻게 민주당 출신들의 오라고 하는 거에만 갈 수가 있습니까? 가시면 안 된다 해서 아마 1시간 정도 경론을 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보니까 질문지가 이미 쓰여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무슨 말을 할 건지 다 쓰여져 있었고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그 의문을 갖고 있었지 않겠어요? 네. 그게 김병주가 저 곽종건이한테 그렇습니다. 지가 옛날에 데리고 있던 무슨 핵심 참모라는 그 인연으로 예. 내가 갈게. 그렇습니다. 그 전날 전에 이제 연락도 했겠지요. 아마 그것도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이걸 해보면 얼마만큼 많이 전화를 했는지 그런 것도 나올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또 10일 날 국회 네. 국방위가 열려가지고 여러 증인들을 다 불러 모아서 회의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날은 회의가 좀 길었고 모든 분들이 이 진실에 가깝게 가야 되기 때문에 발언 기회를 많이 주었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이제 점심 시간에 김현태 특임단장이 사령관이 곽종군 사령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시는 분이니까 참 그 모시는 것도 잘하더라고요. 점심 식사를 군내 식당에서 했으니까 한 1-20분 만에 끝나지 않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어디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에 있는 아는 보좌관한테 네. 공간을 좀 마련해 줄 수 없느냐 그러니까 3층에 있는 한 공간을 마련해 줬다 그래요. 거기 이제 들어가 일종의 휴게실 같은.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서 쉬고 있는데 예. 민주당에 이제 이상엽 전문위원이 들어오고 그 이후에 부승찬 의원 또 박범계 의원이 들어와 가지고 그 상황 시에 있었던 것들을 다 증언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대선은 기울었다. 그러니까 김현태 단장은 그 자리에 있었고. 같이 있었죠. 예. 사진도 찍어가지고 또 박범계 의원이 또 페이스북으로 발표까지 했습니다. 예. 상식적으로 볼 때에 한 사람이 쉬고 있는 기간에 아무 예고 없이 그것도 야당의 의원들이 거기를 쳐들어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객관성이 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야당 의원을 만나고 난 곽종군 사령관이 아무래도 그쪽의 이야기에 경도가 되겠지 공정하게 이거를 증언할 수 있을까요? 네. 이런 회유 공작을 다 해놓은 겁니다. 그때 뭐 이미 대선은 기울었다. 민주당이 책임지겠다는 등 또 뭐 변호사를 어느 그룹의 부회장에 네. 아주 능력 있는 변호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등 이런 이야기들을 해가지고 했는데 이런 게 회유 아니면 뭡니까? 예. 그래서 이게 탄핵에 대한 공작들이 이루어졌다. 이것들을 김현태 특임단장이 네. 증언을 통해서 얘기를 했고 네. 또 이거를 이제 발표를 했지요.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가 대정부 질문하기 전에 이거를 얘기를 했지요. 네. 그러고 나서 이게 이제 공론화가 됐잖아요. 네. 또 많이 이런 것들이 나가고 하니까 국조특위에서 네. 열리게 되어 있잖아요. 국조특위에서 야당 민주당에도 김원태 대령을 증인으로 부르도록 명단이 있었습니다. 아하, 예. 저희 당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빼버렸어요. 김현태를 비롯해서 곽종군을 뺐어요. 아, 그래요? 다 빼버렸습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핵심 증인인데? 무조건 불러야지요. 그렇잖아요. 예. 정말로 이 자기들이 내란 공작의 핵심 예.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다 뺐어요. 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국방위를 긴급하게 열었어요. 열어가지고 야당도 들어와 질문을 해라. 네. 김원태 대령이 이야기한 것이 진실이 아니면 여러분들 얼마든지 들어와서 얘기를 해라. 평상시 같으면 국방이 안 열어준다고 얼마나 난리를 폈겠습니까? 글쎄 말이에요. 예. 물론 저는 야당이 요구할 때마다 한 번도 안 열어준 적이 없어요. 다 열어줬습니다. 예. 그 여당이 요구를 하잖아요 이번에는. 네. 그래서 열었습니다. 네. 들어가겠더니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민주당이. 그리고 두 사람만 들어와가지고 의사진행 발언하고 퇴장해버렸거든요. 어. 왜 퇴장하냐는 거예요. 김현태 대령이 이야기가 문제가 있으면 아니 뭐 어떤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증명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안 하더라는 거예요. 어허. 그래서 그날 또 김현태 특임단장이 그동안 해유 공작이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서 네. 국민들께서 아시게 된 거죠. 그런데 예. 이 곽종군 사령관하고 홍장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 이번 탄핵 공작에 있어서 주범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공작의 두 축이죠.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오염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 이게 정상적으로 이 재판을 할 때 이걸 국민들에 알리고 재판관들이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야 판단할 거 아닙니까? 알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왜 빼냐는 거지요. 그 김현태 단장의 진술에 따르면 곽종근이가 집중적으로 회유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회유를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당했는지 이것까지를 다 이제 김현태 단장이 설명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김현태 단장에 대한 회유도 있었습니까? 김현태 단장에 대한 회의요. 야당 의원들. 같이 있었잖아요. 예. 그 곽종근 사령관이 있었고 옆에 김현태
사령관이 휴식 공간에 있을 때 거기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같이 얘기한 거예요. 두 사람한테. 그러니까 같이 시도를 했던 거라고 봐야지. 아. 근데 김현태 단장은 그때 회유를 당했다가 생각을 바꾼 겁니까? 아니면 아예 회유를 안 당했습니까? 위원장님 보시기에. 그것까지는 제가 이분은 굉장히 군인이에요. 아주 정직한 분이에요. 네네. 그래서 그 상황만 했기 때문에 저희가 무슨 생각을 유추하거나 또 좀 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하. 그분의 증언을 그대로 국민들한테만 전달만 하면 되겠다. 예. 그래서 본인이 그걸 전달해 왔고 그리고 그분을 불러서 다시 국회에서 다시 그분의 육성으로 국민들한테 그대로 알리게 됐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김현태 단장이 여기 댓글창에도 이제 김현태 단장을 걱정하는 댓글들이 있는데 저렇게 해놓으니까 저 좌파들이 김현태 단장을 그냥 두겠냐 이런 걱정들이 있는데. 늘 뭐 그 사람들이 하는 짓이 그러니까 아니에요. 뭐 굳이 그런 거에 두려움을 느꼈으면 김 단장이 용기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 의식하지 않을 거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중에 홍장훈이 얘기도 잠깐 나왔는데 홍장훈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가 부러운 외국의 정보기관이 있잖아요. 외국의 정보기관이 부러운 건 모사드 봐보세요. 모사드지. 예. 나라가 적어도 세계 어느 정보기관보다 강하고 그 모사드가 강한 힘이 이스라엘을 지키는 네. 안보의 아주 핵심 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영국의 MI6, 미국의 CIA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되겠지요? 네. 이런 기관의 정보의 2인자가 아니 이런 메모지를 갖다가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메모지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아랍의 무슨 글자인지 지령인지 이게 무슨 작품인지 그래놓고 그것을 보좌관 보고 판독하라고 주는 사람이 이게 정신이 정상입니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정보를 다루는 사람은 그 정확성 때문에 네. 첫 번째 썼었던 메모지는 반드시 유지를 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 예. 이게 없으면 정보의 가치가 없잖아요. 그 정보는 본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아니 원장 공간 앞에서 이 메모를 전화 통화하면서 받아 적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 지렁이 글씨.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원장 공간 앞에는 360도 돌아가는 CCTV가 있어요. 그래서 네. 제가 본회의장에서 이 CCTV 분석해가지고 밝혀라 그랬거든요. 네. 그랬더니 뭐 그 당시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기가 왼손으로 썼다고. 자기는 저 왼손잡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오른손을 아주 자연스럽게 쓰는 이 사람은 입만 열면 입만 거짓말을 한 줄 알았더니 손도 거짓말을 해요. 이 있을 수 없는 정보기관에 예. 외국에서 바라볼 때 대한민국 정보의 2인자가 이 정도라고 한다면 네. 우방국들이 대한민국 정보기관하고 교류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뭐 다른 얘기 필요 없습니다. 어제 감정을 받아서 네, 이 필체가 네. 나왔잖아요. 네, 네. 근데 물론 뭐 이게 공식적 인증을 갖는 국가기관은 아니지만 사설감정원에 이분이 국립과학연구소 연구기관에서 감정을 35년 했다는 거예요. 예. 굉장히 실력 있다는 분이에요. 네. 그런데 거기에 그 필체가 박선원 의원의 필체하고 같다고 결론을 내렸잖아요. 네. 그러면 도대체 이게 무슨 공작을 했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공작을 했냐는 거예요. 여기에 홍장원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처음에 대통령이 전부 다 잡아들이고 대통령한테 이걸 받았다고 했다가 또 뒤집었잖아요. 네. 메모가 2개만 있다고 이제 4개가 나왔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대한민국의 정보기관 2인자한테 나오고 있다. 이게 과연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이러한 정보기관이고 누구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이냐는 거지요. 이 네. 엄청난 대한민국의 권력이 지금 탄핵받은 거 아니에요. 네. 받고 있는 중이잖아요. 심판 중에 있잖아요. 예. 거기에 이 사람이 여기에 중심인물로 등장한 사람이에요. 이게 공작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말이 바뀌고 있을 수 없는 상황들이 변화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이게 대한민국의 정보 2인자였습니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의원님 김현태 진술에서 이제 곽종근이가 어떻게 회유당했는지 2차례에 걸쳐서 그때 이제 첫 번째 곽종근이가 회유당할 때
특전사령부로 가서 김병주가 유튜브 켰을 때 그렇습니다. 그때 옆에 박선원이가 있었죠. 거기 있었죠. 그 박선원이가 무슨 복화술처럼 무슨 의원 빼내라고 해라고 하는 식으로 옆에서 코치를 했다, 유도를 했다는 식의 그 주장도 지금 있습니다. 네. 동영상이 좀 돌았죠. 네, 동영상에서 예. 이제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건데 예. 어쨌든 김병주와 박선원이가 곽정근이를 1차 회유 때 같이 만난 건 팩트입니다. 그러면 곽정근이 회유에도 박선원이가 등장하죠. 홍장훈이 메모에도 박선원이가 등장하거든요. 이 박선원이 이자가 진짜로 이 탄핵 공작의 그 주범이자 실행체가 아니냐. 이쪽 저쪽 핵심 두 증인과 다 연루되니까. 사실 국방위원이잖아요. 네. 특전사 가는 것도 부적절한 것이고 군인 복무 기본법 17조도 위반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히 김병주 의원은 자기가 데리고 있던 사람 아니에요. 네. 특전사령관이 예. 어떻게 별 4개를 달았던 현역 출신이 그것도 자기 부하한테 가서 법을 위반하게 하면서 나오라고 하냐는 거죠. 예. 거기에 박선원 의원이 갔잖아요. 네. 또 박선원 의원이 아마 이런 걸 하니까 저를 굉장히 심하게 공격을 했어요. 저한테. 그러면서 뭐라고 공격을 했느냐면은 하여튼 김현태 대령을 외국 부대에 파견 보내겠다라고 인사 부탁을 청탁을 받았다. 했다고. 제가 인사권자입니까? 국방위원장이 인사를 해야 그거를 하지요. 그리고 그 대령 정도면 개인의 능력으로는 다 성공한 거잖아요. 예. 정말 존경받는 군인이고 부하도 있는데 그렇게 모독을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런데 박선우 의원은 국정원의 기조실장도 했어요. 예, 맞습니다. 기조실장은 인사와 재정을 다 총괄하잖아요. 네. 인사해본 분이 예를 들어서 본인의 부하 직원이 예를 들어서 이러한 큰 탄핵 사건이나 이런 거에 관련돼 있어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부탁받는다고 해서 외국에 보내준다고 하고 하겠습니까? 이 상식에 벗어나지를 않고 이분이 모든 곳에 지금 다 나오고 있지요. 그런데 이 필적까지 예, 이게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이번 사건의 이 중심인물로 떠오른 거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사실 계엄령 직후부터 그 대통령을 내란죄로 누명을 씌워서 그러니까 대통령을 내란죄로 누명을 씌우니까 나머지 그 계엄 사무에 종사했던 대다수 이 수많은 장성들이 다 지금 내란죄로 같이 지금 이제 엮여서 지금 다 감옥에 가 있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어쨌든 그 내란죄 누명을 씌운 핵심적인 두 사람인 곽정근이하고 홍장원이가 이렇게 오염됐다라고 하는 게 계속해서 팩트로 밝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 전국 수사파들이 헌법재판소 심판 처음부터 내란죄 빼라고 그랬잖아요. 빼겠다고 그랬거든요. 이거 다 알고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가지고 가면 내란이 안 되니까 빼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란 가면은 이게 분명히 이 사건이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자기들이 국회에서 우선 첫 번째 제일 재밌는 것이 내란죄가 안 되는 걸 넣어가지고 재판을 받아보니까 안 되겠거든요. 네. 그래서 슬그머니 뺀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국회로 다시 보내가지고 재의결을 해야 돼요. 그렇죠.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어요. 네. 대통령은 내란죄나 외환죄가 아니면 저 소추가 안 되잖아요. 네, 형사소추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빼버렸거든요. 이 사건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거를 지금 다 야당이 주도를 했거든요. 네. 참 희한한 일들을 지금 국민들께서 목도하고 계신 거지요. 그래서 저 곽정근이하고 홍장훈이가 이제 내란 누명을 씌워 놓으니까 이거를 이제 받아서 불법 체포, 불법 구금한 게 이제 공수처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들도 보니까 불법이 한두 개가 아니네. 여기는 무법 천지처예요. 있을 수가 없는 데입니다. 제가 또 국방에 있잖아요. 예. 이것도 제가 밝혀서 얘기를 했는데 네네. 12월 4일 날 1월 14일이네. 1월 14일. 예, 1월 14일 날 15일 날 대통령 체포를 하러 갔잖아요. 근데 1월 14일 날 11시에 공수처에서 네.
55 경비단장한테 전화를 합니다. 예. 예. 뭐 조사할 게 있으니까 좀 나와달라고. 그래서 서문에서 만나요. 용산 대통령실에. 네. 거기서 만나요. 갔더니 조사는 안 하고 무언 줄 아세요? 출입증 허가해달라고 서류를 디미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저 55 경비단장이 아 이거 사인할 수가 없다. 네. 이 출입 승인은 내가 할지 모르지만 인원 통제에 대해서는 경호처에 서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다 수차례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여기에 도장 찍어달라고 사인만 그래요. 해라. 네, 사인을 해라. 사인만 해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비단장이 계속 이제 뭐 여러 가지 압력을 받았겠지요. 그러니까 수방사의 법무참모한테 전화를 하니까 네. 수사에 관련된 거는 협조를 해도 된다 이랬는데 그건 수사에 관련된 게 아니잖아요. 체포에 관련된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경비단장이 전화를 해서 직원 보고 도장을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도장을 갖고 와가지고 도장을 경비단장이 찍은 것도 아니에요. 자기들이 받아가지고요. 도장 찍으려면 지가 찍어야지. 예. 그런데 본인이 찍지도 않고 이 저 공수처 사람들 4명이 가봤었다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 도장을 찍은 거예요. 찍으면서 또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예. 거기 이제 그 법에 보면 거기 못 들어간다 이렇게 돼1형사소송법 110조, 111조가 있잖아요. 그거를 오려가지고 출입증서에 또 붙입니다. 그게 딱풀 공문이에요. 그걸 왜 붙여요? 그 도장을 2개를 찍어요. 거기 붙인 거에다가 간인처럼 찍고 또 밑에다가 하나 찍고. 예. 그러고선 이제 이 경비단장이 그게 2시 반에 만났거든요. 네. 그리고 3시에 사무실 들어와서 보니까 공문이 와 있는 거예요. 전자문서로. 그래서 이걸 보니까 또 경비단장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16시에 출입할 수 없다는 공문을 공수처에 또 최종적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공문이 2개가 있는 거죠. 네. 2시 반에 한 것도 있고 4시에 한 것도. 그 4시에 한 게가 진짜잖아요. 네. 늦게 갔고. 그런데 6시 반에 공수처에서 저 부대장이 출입 승인을 허가했다라고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이 공문이 2개가 다 나온 거예요. 딱지 공문 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문이 2개가 있잖아요. 네. 하나는 된다는 거, 요 16시에 된 거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 하고 또 딱지 딱풀 공문이 있고요. 언론이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공수처에 문의를 하니까 공수처가 당황을 했죠. 네. 그러니까 7시 10분에 네. 4시에 보낸 경비단장의 공문을 늦게 확인을 했다 그럽니다. 자, 확인했으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확인을 했으면 4시에 보낸 거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승인을 할 수 없다라고는 공문을 받았잖아요. 네. 그거를 7시 10분에 발표를 해요. 자기들이 확인했다. 늦게 확인했다. 확인했으니까 못 들어간다는 거 알았잖아요. 그러고 15일 날 2길 04시 55분에 네. 작전을 개시해서 대통령 체포하러 들어간 겁니다. 불법 체포한 거잖아요. 불법인 줄 알고 불법을 했네 이것들이. 그러면 이게 지금 대통령 체포 과정도 법을 하나 지키질 않은 거예요. 네. 아니 이것도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네. 지금 영장 청구를 중앙지법에 해놓고 네. 이게 퇴짜 맞으니까 어디로 갔느냐 서부지법으로 간 거 아니에요. 예. 우리법 연구회가 드글드글한 좌파 카르텔이 있는 데로 가가지고 예. 이런 일들을 벌려놓은 겁니다. 이게 국가기관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예. 국민들께서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이 기관이 대통령 민주적 절차에서 뽑힌 대통령을 불법 체포도 모자라서 지금 이러한 그 구속영장 청구를 중앙지법에 냈다가 이게 이제 안 된다고 거절당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다시 서부지법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좀 받아냈잖아요. 예. 그러면 김용현 장관은 어땠느냐? 중앙지법에서도 받았어요. 응? 예. 있을 수 없는 선례를 만들고 불법 천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서부지법으로 가면 중앙지법에서 퇴짜 맞았던 이유를 다 명기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도 하나도 안 썼어요. 이런 분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사법기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동훈이가 그렇게 그 아주 철면피 같은 그 폐악질을 한 그 대가로 저 더불어민주당에서 엄청 무슨 저 상을 크게 주더라고요. 전현희 의원이 공수처법을 냈다 그래요. 예. 근데 3년에서 12년 동안 뺏기는 이거를 공수처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네. 이거를 정년 보장을 다 해버렸어요. 63세까지. 예. 검사랑 똑같이. 예. 기소권도 다 준다 그랬어요. 아주 그냥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검사를 25명인데 또 50명으로 돌린대요. 예, 2배로 늘리고.
아예 제2검찰청을 만들면 되지 뭐로 공수처라 그래요. 수사관을 40명에서 60명을 늘리고요. 예산 편성권도 주고. 독립적으로 주고. 이게 지금 대통령 체포하면서 받는 반대급부로 이렇게 받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민주당도 이런 법을 내면 되겠습니까? 이게 정당이 국가기관을 정쟁의 산물로 지금 거래를 하는 형태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네. 지금 국민을 정말 너무 우습게 알고 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공수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잖아요. 네. 왜 이 사태가 엄중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나라를 지키겠다고 모든 국민들이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어떤 게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 다 하고 계신데 여기에다가 이런 법안을 낸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좌파들이 그런 식으로 그 말 잘 들으면은 그 고기 뼈다귀 하나 던져주듯이 그 사냥개 데리고 다니면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오동훈이한테 뼈다귀 하나 던져주는데 이게 이제 오동훈이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저 문영배 저것들이 있잖아요. 저것들한테도 임기 6개월 또 선물 준다고 또 그러고 있잖아요. 그것도 입법 발의됐어요. 맞습니다. 그 뭐 논할 가치가 없어서요. 그러니까 그냥 다수의 의석으로 대한민국 원칙이고 법이고 아무것도 없이 하고 싶은 대로 다 법을 새로 만들어서 하겠다는 거예요. 예. 이 국가는 정확한 기준과 원칙이 있어서 굴러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국가 경영이 그렇게 되질 않고 있습니다. 네. 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예산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네. 검찰의 수사 예산 다 깎았잖아요. 네, 빵은. 근데 법원 예산은 옛날에 올렸잖아요. 아, 맞아요. 예, 법원 예산 올려줬어. 있을 수 없는 일들이요. 그러니까 국회가 갖고 있는 예산과 인사, 법에 대한 거로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한 정파를 위해서 이끌고 가겠다고 하면 네. 국민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예산을 진짜 깎으니까 빵원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이제 한덕수 총리가 이 공무원들이 화장실 다른 옆에 공공기관 화장실 써야 되고 청소 직접 해야 되는 상황이 실제로 벌어졌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지. 공무원들은 예산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니까. 대통령 예산도 다 아주 빵원으로 만들어놨잖아요. 예. 대통령 하지 말라고 이미 대통령직에서 내려오라고 이미 예산으로 다 마무리 해놨던 거지요.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예. 아니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대통령께서 예를 들면 전방 이런 부대 같은데 방문을 해서 예. 격려하고 하십니다. 국방위원장도 갈 때 격려금을 주고 와요. 예. 국회의장 갈 때 다 주고 옵니다. 대통령 갔다가 그냥 빈손으로 와야 돼요. 그렇지. 예산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 병사들이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준비도 열심히 하고 또 맡은 바 소임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그 지역을 잘 경계 업무에서부터 국방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는데 국군 통수권자가 왔는데 격려 한 푼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네. 대통령이 갈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뭐 국방에서부터 모든 것 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사무실에만 있어라 이 얘기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민주당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오늘 이제 헌재에서는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있고 그리고 뭐 2주나 3주 후에 이제 탄핵 심판이 내려질 것 같은데 허영 교수가 헌법학자 허영 교수가 이런 식으로 졸속으로 불법이 만연한 상태로 심판이 만약에 파면이라고 나면 헌법재판소가 가루가 될 것이다. 이분이 우리나라 최고의 그 원로 헌법학자인데 이렇게 경고를 했단 말이에요. 허영 교수님이 저도 잘 몰랐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 헌재를 만드신 분이에요. 예, 맞습니다. 예. 이론 배경에서부터 모든 것을 다 해가지고 네. 만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쉽게 말씀하시잖아요. 예. 내란죄가 빼졌는데 어떻게 이게 되냐, 법의 구성이 되냐. 국회에서 내란죄로 해가지고 처벌해달라고 요청했잖아요. 근데 내란죄를 뺐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 그러면 국회에서 재개 의결을 해서 다시 보내야 될 거 아니냐 이 얘기잖아요. 네. 있을 수 없는 얘기지요. 그 다음에 검찰이 조사한 조서 내역을 증거 자료로 쓰잖아요. 예. 아니 법원의 판단도 안 난 검찰의 조사를 어떻게 증거로 써요. 검찰의 증거는 범죄를 구성해서
다투는 거잖아요. 네, 검찰의 그러면 주장인 거지. 검찰의 주장인 거죠. 그러면은 피고인의 입장에서 보면 난 그게 아니다라고 해서 내 변호사를 써서 변호사의 의견을 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판사가 변호사의 의견과 검찰의 의견을 다 판단을 보고 증거를 다 맞춰보고 그러고 나서 판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결과 판사가 내린 그 판결문을 가지고 평가하는 건 모르겠는데 어떻게 이거를 검찰이 조사한 자료를 증거로 자료로 쓴다고 하는 게 더군다나 대통령 파면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이 원로학자께서 말씀하시는 거가 국민들의 소구력이 있는 것이죠. 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전국에서 그 광화문뿐 아니라 전국에서 부산, 동대구, 광주, 대전 탄핵 반대를 이 함성이 울려 퍼지고 있고 지금 대학가가 계속해서 지금 탄핵 반대 선언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학생들에 의해서.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인데 그 전국 대학생이 10,000명이 모여서 연합으로 탄핵 반대 집회를 마로니에 공원에서 하겠다고 지금 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이런 그 국민들의 목소리, 1230 세대의 목소리를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대한민국 굉장히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네. 우리가 세대를 세 개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60대 이상에서는 우리가 보릿고개를 넘었던 세대 아닙니까? 네. 우리 앵커님도 고양커님도 고무신 신어보셨잖아요. 아, 고무신 신고 다녔어요. 그러면요 미국에서 준 빵 먹어보셨잖아요. 신고무신도 모시고 까만 고무신, 검은 고무신, 그죠? 예. 그런데 우리가 보릿고개를 넘으면서 부모님들이 넘는 과정을 지켜봤고 산업화를 일구면서 부강한 위대한 조국이 됐다라고는 자부심이 있어요. 네. 이분들한테는 이 나라 사랑에 대한 아주 그러한 정신이 딱 박혀 있단 말이죠. 그런데 4050으로 내려오면 경제 성장에 가장 혜택을 많이 본 세대입니다. 아, 맞아요. 예. 자, 그런데 60세 이상의 60세대 이상에서 산업화를 이루면서 민주화도 함께 해왔잖아요. 네. 이 민주화 운동할 때 종북 주사파 세력들하고 친중 세력들이 민주화라고 하는 민주화 운동의 끼어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그 성스러운 일에 이 사람들이 기생을 한 거죠. 네, 기생했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4050 세대에 이념적으로 주입을 많이 했어요. 네. 그리고 이분들은 비교적 부유롭게 또 직업에 잡는데 어려움 없이 굉장히 세택을 많이 본 세대인데 한 말씀만 제가 드리면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민주화 운동을 할 때도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이게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이렇게 함께 가는 게 있거든요. 교회가 굉장히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근데 당시에 좌파들은 교회라고 하는 든든한 백에 들어가면 문제가 생겨도 교회가 막아준다 그래가지고 전부 교회로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생한 거예요, 편승하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살아왔는데 이 4050이 60세대 이상에서 민주화 운동하면서 기생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의식화가 많이 됐잖아요. 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자, 그러다가 보니까 여기 이 세대가 좀 그 비교적 그 안티적인 세력이라고 할까요? 뭐 이해찬 세대라고도 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것보다는 풍요로운 세대다. 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2030 세대를 잘 봐보세요. 이 세대는요 국경이 없습니다. 언어의 장벽이 없습니다.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외국 나가 보면요 호텔 같은데 우리 젊은 청년들 자주 만나잖아요. 이분들이요 전 세계를 다 돌아다녀봤습니다. 중국, 러시아, 유럽, 미국, 일본 다 다녀봤습니다. 다녀보니까 대한민국이 잘 살거든요. 네. 왜 잘 살까? 이거에 대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BTS를 비롯해서 문화적으로 세계를 주도를 했고 자 그런데 이번 사태를 나면서 대한민국이 잘 사는데 종북과 친중의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걸 아는 거예요. 야 그런데 우리가 이 풍요롭고 위대한 나라의 국민인데 잘 사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시장경제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을 이기고 지금 최고의 아주 위대한 나라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 나라를 체제에 대해서 친중과 종북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뒤엎으려고 한다?
이건 체제를 우리가 수호해야 되겠다 하고 예. 이 젊은 청년들이 눈을 뜨고 이 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개안을 하면서 지금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저는 아주 너무 잘한 네. 정말 이 세대한테는 대한민국을 맡겨도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그래. 자부심을 그래.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 예. 고맙고 또 우리 젊은 청년들이 나라 사랑에 대한 이 참 마음을 저희가 정확하게 읽을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네. 우리 성일증 의원은 지역구가 충청남도 서산 태안. 그렇습니다. 그 어제 그저께 대전 집회. 예. 예, 이제 충청도 분들이 대거 모이셨는데 자줘요. 그 집회 참석하셨던 충청도 분의 글을 제가 소개해드렸어요. 그분 얘기는 간단해. 충청도 사람들이 말은 좀 느릿느릿한 것 같은데 끝맺음은 아주 단호해가지고 딱 끊는 순간 행동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시작하면 끝장을 본대. 그 대전 집회를 보면서 이거는 대전이 대한민국이 뒤집힌 게 아니라 아예 미친 거다. 이거는 이 정도 됐으면 이제 끝났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늘 충청도가 어렵고 힘들 때 중심을 잡았지요. 이번 같은 경우도 체제를 수호해야 되겠다. 지금은 체제 전쟁이잖아요. 네. 진보 보수 싸움이 아닙니다. 진보 보수는요. 대한민국에도 진보 보수가 있고 북한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진보 보수 다 있습니다. 미국에도 있고. 그런데 이게 진보 보수 싸움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전제주의 체제로 선호하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고 이게 맞서 싸우는 체제의 싸움이잖아요. 이게 옳은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충청도에서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열기로 대한민국 지키고자 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저희 지역에서도 매주 4대 5대씩 이렇게 광화문도 가시고 대전도 가시고 뭐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예. 자,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 한 말씀 듣겠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지금 저희가 국민들께서 일어나셔서 큰 활동을 하시고 생업을 전폐하고 거리로 나와서 싸워주고 계신 것은 위대한 조국을 지키기 위한 성스러운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자유민주주의와 또 시장을 기반으로 해서 성장한 대한민국의 체제가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데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이렇게 일어나 주시고 힘을 보태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저희가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민의힘 성일정 의원, 국방위원장입니다. 국회 국방위원장 성일정 의원과의 회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성일정 의원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